요 자리 가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상당히 참 많이 더웠어요. 작년도 덥고 매년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웠을 때의 증상들은 크게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더위가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그 더위를 겪었던 소들의 그 후유증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 후유증이 보통 11월까지 가더라고요. 대부분 큰 많이 격하는 경우는 11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위 스트레스의 증상 및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유증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 섭취량과 사양관리, 발급질 병리방역, 반추의 기능과 효과 가산증 관련되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쭉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가 가장 편한 온도는 이 정도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온도만 갖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습도가 우리나라가 워낙 높기 때문에 습도에 따른 그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영향을 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2025년도 서울 지역 온도 변화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35도, 37도까지 쭉 올라가고 있고 6월부터 8월 말일까지 이렇게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시원하다는 동두천의 경우도 뭐 제일 북쪽이니까 30도 초반에서 이제 마이너스 18도, 19도까지 이 온도 차가 무려 한 40도, 5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위 스트레스를 극복함과 동시에 겨울철 사양관리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간절기라고 하는 봄, 가을이 계속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kg를 뭐 NRC 사양표는 88, 그 정도지만 27kg의 우유를 내는 데 필요한 BMI 검섭치량이 보통 이제 저온에서는 18kg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거니까 옛날을 합니다만 이 추세가 변한다는 건 보시면 온도가 추울수록 더울수록 이 차이의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그 설명 문제인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 스트레스가 걸리면 더우면 기본적으로 뭐 소들이 호흡수가 증가하겠죠. 끄떡거리, 침 질질 흘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땀, 침 분비량이 많아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더워지니까 밥을 안 먹어요. 섭취량이 보통 15%까지 올 여름에는 제가 보기엔 최대 20%까지 떨어진 목적도 있습니다. 15%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 그 사료의 그 체내 소화 속도가 느려져요. 즉 기본적으로 소화율은 조금 올라가는 편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체내 속도가 느려지니까 포만감이 유지되면서 섭취량도 영향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조직 간의 혈액 흐름이 감소돼요. 즉 우유가 1리터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혈액량은 400리터예요. 400리터가 돌아가야 1리터의 우유가 만들어지는데 그 흐름이 낮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잔기기로 가야 될 에너지가 모자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유도 그렇지만 자궁 쪽의 그 흐름이 낮아지니까 기본적으로 난소 발육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영향을 줘서 기본적으로 번식률 저하하고 우유 감소되고 유성도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더위 스트레스 후유증 증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섭취량이 쭉 빠졌겠죠. 섭취량이 보통 10에서 20% 빠집니다. 이 섭취량이 빠짐과 동시에 유지 에너지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를 해요. 거꾸로. 내 몸에 쓰는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사료는 줄어드는데 유지 에너지는 올라가고 결국은 에너지 밸런스가 음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유는 안 내고 소가 제가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우유를 빼고 유지량도 빼고 하면서 자기의 체유지에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가 불균형이 일어나서 결국은 난소에 가는 에너지의 영양소가 짝가되면서 난소의 기능이 약화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발국질입니다. 그러니까 덥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농가가 톱밥을 안 깔아요. 왜? 깔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서 미리 5월달에
5월 달쯤에 청소를 한번 하고 여름이 지난 9월이나 10월에 또 갈아주는데 중간에 여름에 깔아주면 이 열이 발생하는 데는 문제가 생겨서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이제 그 똥을 안 씻다 보니까 발급질병이 나타난다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대로 유성분, 특히 유지방과 이단백의 하락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유방염, 염증 발현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염증 발현이 올라가서 유방염도 걸리기도 하고 자궁 내막염도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죠. 결국 이제 그로 인해서 BCS가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교사 섭취량이 줄어들죠. 농산만 먹고 교사량을 덜 먹는 경향이 있어서 반추유의 가산증, 악읍성 가산증이 상당 동안 지속적이 됩니다. 그래서 똥도 묽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뭐 우유, 물을 많이 먹어서 똥이 묽어진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런 요인 때문에 악읍성에 의한 가산증 때문에 똥이 묽어지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부분도 마찬가지로 발급 발성장애라든가 자발성 등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번식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그래서 7, 8월 달에 일반적으로 요즘은 싼 정액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2만원, 3만원짜리 정액을 쓰다 보니까 정액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실패율이 높아지니까 기본적으로 7, 8월 달은 대부분 살을 안 시키는 게 효과적이죠. 올해 제가 몇 군데 가봤더니 10%? 수정률이 10%도 안 나와요. 그럼 뭐하러 시키냐 이거죠. 아싸리 나비두고 좀 지난 다음에 9월 선산일 때 한꺼번에 시키는 경우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럴 때는 뭐 9월쯤에는 여러 가지의 그 처방을 하면서 난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발정이 잘 오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면 이 초산차와 한산차의 이상 차이가 현재 나타납니다. 이게 2022년도 검정기록 자료인데 보면 초산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kg, 근데 산산차는 보통 45kg까지 쭉 올라가는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산차와 초산과 경산 후에 섭취량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량은 여러 가지 NRC 사양 표준이라든가 커츠라든가 CNCPS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요번에 나온 사양 표준 보면 그 사양 표준에 보면 차규의 그 섭취량에 대한 DMI 공식이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아주 단순했는데 단순했어요. 뭐 유량, 체중. 그런데 요즘은 좀 더 복잡한 단계로 옮겨가는 식으로 바뀌어서 좀 더 정밀화된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2010년도에 소가 10년도에 소를 도태시켰을 때의 그 공식 체중이 약 600kg였어요. 근데 2024년도 작년도에 그 도축장에서 들어갔던 그 젖소의 도체 체중이 뭐 이제 그 기본적으로 700kg가 돼요. 그러면은 소가 100kg까지 더 커진 거예요. 그럼 100kg까지 커졌으면 결국은 유지 에너지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체 유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이 100kg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RC 사양 표준도 보면 유량 30kg 나누는 소의 그 2010년도에 NRC 사양 표준에 나오는 그 DMI는 평균 21kg로 예상합니다. 근데 요 24년도 거, 요 새로 나온 NRC를 쫙 검토해 보니까 늘었어요. 24kg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량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섭취량은 그만큼 2, 3kg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적 옛날에 내가 옛날에 소 키울 때 뭐 TMR 뭐 30kg 뭐 됐어 라는 얘기는 이제 과거로 붙여지고 지금은 35kg, 40kg까지 먹어줘야 제 유량을 낸다 하니까 이 과거의 기준을 갖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도 컨설팅 할 때 DMI를 확실하게 좀 올려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지금 25kg, 26kg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평택 지역은 40kg대를 넘어섰어요. TMI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40kg, 어제도 갔다 왔지만 45kg까지 먹는 경우가 막 생겨요. 유량이 막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한 35kg대 유량을 나는데도 불구하고 섭취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섭취량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늘었다. 왜냐하면 육성우도 기본적으로 더 키우는 방식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백골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먹는 유지되는 유량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는 영향을 준다.
서치량이 제한되는 경우,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30kg 유량 나는 소가 DMI가 어려우니까 6kg 더하기 유량 2분의 1이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제 옛날에는 6kg니까 6kg에다가 유량 30kg면 15kg잖아요. 그럼 딱 21kg 맞았어요. 근데 지금 아무나 안 맞아요. 8을 더해서 8을 더하고 유량의 2분의 1로 계산하면 얼추 거의 DMI가 공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 더하기 유량의 2분의 1 이거가 그 소가 먹는 DMI다 라고 예상하시면 지금 최소량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그 DMI 계산할 때 또 농가의 사료를 급여량을 설정할 때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치량이 제한이 걸리면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폭식이에요. 폭식. 자, 이 농장 있어요. 자, 이 농장은 전라도에 있는 농장인데 TMR을 무조건 30kg만 제한하는 거예요. 딱 더 안 줘요. 왜? 돈이 없대. 더 늘려도 싫대. 자기는 커터 딱 짜는 양만큼 28kg만 짜면 된대. 하고 배합도를 이렇게 줘요. TMR을. 그러니까 아침에 주고 남은 쫙 이게 두 번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분리해갖고 오전 거가 딱 주고 바닥에 싹. 그러니까 이 집은 기본적으로 농장을 가면 유지율이 안 좋아요. 항상 4.1, 4.2 나온 적이 없어요. 3.8 그거 갖다 든지 이유하고 똥이 질어요 바닥이. 우분이 이 장 자체가 조금 질게 되는 현상이 이 농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민원이 야 똥이 질어 면변 싸 어떻게 해결해봐. 근데 이걸 해결한 거예요. 왜? 건초를 주고 줘야 되는데 이 보시면 건초는 안 돼요. 저 끝에 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일으키고 이런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집도 지금 현재 제한 거에 걸린 거예요. 소가 먹으려고 이렇게 막 밀어붙여 가요. 이 소가 기본적으로 밥을 먹으려고 몸을 미는 힘이 500kg예요. 500kg의 힘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kg 힘 미는이 이 스탄총이 남아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주시고 이런 집은 뭐 그냥 무제한.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상봉이에요. 상봉인데 지금 5톤, 6톤 짜시는 분인데 6톤 짜고 커터가 5톤, 400, 200이라고 있는 집인데 항상 뭐 제한이 안 걸리게끔 무제한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TMR도 주시고 배합설도 작은 분들 주시니까 이 집은 편안하게 우유도 나고 큰 문제 없이 지금 36, 7kg 꾸준히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 집이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량을 내는데 문제가 없다. 역시 소는 투자한 만큼 돈을 준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BCS가 이제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BCS가 이제 달라지는 게 되면은 BCS가 높은 소일수록 배란율이 좋아져요.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에서 적자 에너지가 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오른 거하고 발정 징후가 에너지가 모자랄 경우는 항상 발정 징후가 낮아져요. 에너지를 충분히 올렸을 경우에는 발정 징후가 더 잘 보여요. 에너지 적자가 나는 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몬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스테라 같은 유지 호르몬들이 잘못돼서 임신이 안 돼. 결국 착상을 되고 조기 배아 사망 등기한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밸런스를 적자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 균형하고 프로듀스 농도가 에너지가 좋을 때는 농도가 높아지는데 확실히 에너지가 떨어지면 혈액에 있는 농도가 같이 쭉 빠져나가서 임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에너지 충족률이 80%, 85%, 90%일 때는 기본적으로 유발점 비약질이 많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태가 90% 넘어가야 수태가 오게 돼요. BCS의 손실률이 BCS가 1포인트가 54kg예요. 지금 5단계 하잖아요. 5단계를 하면 1부터 5까지 단계가 있는데 한 포인트 한 점수가 54kg. 그러니까 110파운드 정도 된 거야. 110파운드 정도 넘는데 54kg 이상을 빼지 말아라. 라는 손실이 여기가 나타납니다. 수태율이 0.5, 30kg 빠지는 경우와 50kg 이상 빠지는 경우와 50kg 이상 빠지는 경우를 보면
확실히 수태율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이미 우리나라의 논문에서도 나와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에너지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이냐. 기본적으로 여름철 뭐 지금 지났지만 지금 상황에도 가을 찬바람 불었어도 마이너스다 에너지를 급하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원래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사료를 이용한답니다. 고단백 사료를 이용하게 되면 즉 단백질이 20% 넘게 된 사료를 쓰게 되면 BCS는 올라가지 않아요. 유량이 늘어요. 그래서 뭐 고단백도 쓰고 에너지가 높은 것도 쓰게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단순히 단백질만 높게 가는 사료를 쓰게 된다고 하면 BCS는 올라가는 것보다 유량이 된다. 특히 이제 배드박을 지금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배드박 쓰는데 유량을 넣는 데는 좋아요. 근데 BCS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고 보호지방도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겠어요. 합니다만은 이 보호지방은 좀 따로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배합사료 배합비의 6%를 넘어서면 안 돼요. 특히 배합사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앞으로 이제 그 하드 펠렛 사료가 만들어지겠지만 6%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펠렛 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가루가 상당히 높아져서 총량적으로 6%를 안 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TMR도 마찬가지. TMR도 뭐 일석으로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6% 이상 넘게 되면 살짝 연변기가 생기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호지방을 쓰는 것도 요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호지방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특히 칼슘형 보호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분해지방 같은 걸 쓰게 되면 반추위 내에서 녹아나기 때문에 주사를 섭취량이 줄여들고 보호지방을 많이 쓰면 기본적으로 칼슘 양을 늘려줘야 돼요. 배합이 되는데 얘가 결합이 돼갖고 하부소 관계가 떨어져 나가서 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칼슘을 조금 더 높여주는 영향을 해주셔야 보호지방 쓰는 효과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칼슘형 보호지방이나 여러 가지 보호지방이 있습니다만은 보호지방이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3세대, 4세대까지 올라왔어요. 즉 과거에는 우지, 즉 이제 뭐랄까 호기름 만들어진 보호지방이 보호지방도 아니죠. 우지 그냥 달랑 썼어요. 쓰다가 우리 계속적으로 팜유가 개발되면서 팜유가 산업화되고 이용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팜유에 근간한 지방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현재. 그다음 처음에는 칼슘형 보호지방이 만들어졌어요. 칼슘형이 1세대예요. 그러다가 칼슘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결합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칼슘을 쓰다 보니까 총 에너지가 떨어져요. 네, 칼슘도 더 20-30%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보통 170, TMR, TDN으로 따지면 이제 17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슘형을 뺀 새로운 시대의 제품 나온 게 분해지방이 그 보호지방을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 보호지방이라는 것이 이제 탄소수가 2개부터 시작해서 쭉 20몇 개까지 40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줄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잘라내는 기술이 생겼어요. 정제해서 이제 우리 휘발유, 원유 정제하듯이 중유 뭐 이렇게 휘발유, 경유 빼듯이 똑같이 기름이니까 정제하는 기술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지방산, 뭐 라우리라든가 그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고급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도 따로 빼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게 C16, C18까지 나오고 요즘은 이제 별도로 오메가3 지방산도 따로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염의 보호지방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주는데 주력이 돼요. 주 관점이고 칼슘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합사료를 쓸 때 그 펠레팅 강도에 영향을 덜 줍니다.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합니다만은 이 분해 지방 중에 C16이 나오면서 특성화된 지방이 되어버렸어요. 유지방을 끌어올리는데 여기는 아니습니다만은 유지방을 합성하는 기작을 보면 기본적으로 C16과 C18은 사료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합성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50% 정도는 합성을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50%가 사료 입으로 들어와서 바로 전이돼갖고 유선 조직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C16과 C18이 기본적으로 우유 성분 중에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차지한 부분들을 경구조를 해주면서 유지방을 끌어올리는 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팔미틱산, 뭐 스티아릭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접 경구에 추가를 해주면
그 지방이 바로 다이렉트로 유선으로 가서 유지방을 합성하는데 이용이 돼서 유지방을 미리 끌어올려주는데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3.8에서 3.7까지 받을 경우는 약 26원 플러스 36원이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3.8, 3.7로 떨어지더라도 10원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지방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3.8을 막기 위해서 3.7을 안 떨어지기 위해서 3.9, 4.0을 유지하려고 고지방도 쓰고 면시주도 쓰고 줄기도 때려 매기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가 올해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영향들을 여러분도 아시지만 크게 부담 갖지 않았어요. 특히 서울에는 더군다나 유지방이 그게 안 낮아요. 평균적으로 3.8이 거의 대부분이고 간혹 한두 농가 많아야 10%도 안 되는 농가들이 유지방이 3.8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낙농진흥회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사실은 많아서 유지방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서울주는 워낙 계산 잘 되고 관리 잘 돼서 유지방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부담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말하는 팔미틱산이라든가 스티아릭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고기간 이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계절성 뭐 원료를 갖고 여름철에만 한철 쓰는 하루로 바꿔질 경우 이제 여름철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3.8 유지하려면 그 두 달, 석 달, 그 사이만 딱 넣으면 되고 팔미틱 같은 경우는 보통 150g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100g 먹이면 효과 안 나타나요. 무조건 150g을 먹어야 그만큼의 효과가 올라가서 유지방이 올라가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50g도 먹여보고 100g도 먹여보고 뭐 200g도 먹여보고 그랬는데 150g 이상부터 먹였을 때에 유지방 올라가는 포인트가 0.23포인트 올라가더라. 그때부터니까 여름철에만 달랑 5, 6개월, 7, 8월에만 먹이시고 그럼 나머지 뭐 먹이냐? 새로 또 나왔어요. 새로 지방이 계속 발달해갖고 오메가3 지방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오는 소스가 아마씨예요. 아마유가 오메가3가 더 높습니다.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씨에서 체유를 해갖고 만들어서 나온 제품 파업량이 다르죠.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리놀레닉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오메가3의 효과가 난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배란을 빨리 해주고 난소 호르몬의 유지를 가져갑니다. 요거 낙농에서는 아직 실험이 덜 됐지만 양돈에서는 이미 상당량 많이 늘었어요. 많은 결과 데이터가 나와요. 양돈에서 수태율이 모돈의 수태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양돈 쪽에서는 벌써 각광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도 아마씨유가 있었는데 아마씨유의 가격이 워낙 비싸서 5,000원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막 3,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무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3,000원대면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구나. 낙농도 써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해서 아마 요 제품 신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이 오메가3 이론을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농가들한테 사양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홍보를 한번 할게요. 11월달에 저도 따로 별도로 몇몇 지역이나 몇몇 농가한테 따로 직접 그 사양 실험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뭐 데이터 말고 입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효과 있더라. 발전이 강하게 오더라. 뭐 발전 강하게 와야 잘 보이는 거니까 뭐 강해 오고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초기는. 근데 단지 수태율이 얼마큼 더 이어질 것이냐는 감정을 해봐야 되니까 2, 3개월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그 부분들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권유기 때 BCS는 항상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권유기 때의 가장 큰 문제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선풍기도 안 틀어주고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BCS 바뀌는 것이 크게 나타나는데 권유기 때는 들어갈 때 BCS가 나올 때 BCS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BCS가 너무 빠지면 2도 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올려야 돼요. 체크할 때 올려서 BCS를 2.75까지는 끌어올려주고 권유가 들어가요. 그래야 다음 3차의 유량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제품 있죠? 쇼팡 성분, 비망 성분, 드레싱탑, 탑 드레싱 사료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사료입니다. 제가 콘서트 교회 해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품질 관리에서 배합이 짜시는 분들은 아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슈퍼 앙상블은 기본적으로 고전분 사료. 그러니까 TDN이 낮아요. 보호지방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곡물 위주로 썼기 때문에 프로피온산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만든 고전분 사료. NFC가 한 40kg 넘어가요. 수준의 사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전분가로 입혀지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고전분을 넣게 되면 살짝 과산증이 올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변이 좀 묽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반추 안정제를 거꾸로 더 밀어넣었어요. 네. 고전분이니까 약간 연관이나 과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으로 조정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은 불포화, TDN이 85.5이기 때문에 높아요. TDN을 80으로 끌어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보호지방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TDN이 안 나오니까 70대 이하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 옥수수가 TDN이 일반적으로 한 79 나와요. 소맥이 한 8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맥 전지대도 빼놓고는 다 고만해요. 주정박도 한 70대 중후반 정도 76, 77밖에 안 나오니까 더 올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최고 올리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오히려 보호지방이 만들어야 조금 들어가지만 주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79는 간신히 이제 그 곡물 위주의 사료를 만들지만 80을 넘어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호지방을 최대 4 내지 5% 많게는 6%까지 써주지 않으면 이 TDN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높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호지방을 많이 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성분과 드림한 성분의 차이는 보호지방을 얼마나 썼느냐 그 차이이기도 하고 그 전분가를 어느 높은가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갖고 또 보호지방을 늘려고 했던 것들 중에 넣으면서 불포지방을 다니 오메가3는 포함되지만 이 안에 그 제품들을 거꾸로 같이 반영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뜬금없이 나왔어요. 저희 탑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이브리드 사료가 되는데 그 배합사료 넣고 뭐 보호지방도 막 드레스 쓰고 하니까 구체타이거예요. 구차라니까 그냥 같이 하나 먹이 만들어줘 한 게 82에 18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뭐 TMR 쪽에서 TMR 자가배합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위험한데 배합사료 따라주고 뭐 배추 따라주고 고추 따라주고 하시는 분들 하는 그 혼합 분리형 사료에서는 좀 안 맞아요. 이건 TMR용으로 전용으로 가서 시스템 만드는 거다. 이 부분이 크게 생각이 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나가서 쓰실 때는 이 차이가 뭔지를 확실히 아시면 그 부분을 조금 접목하실 때 이걸로 갈 것이냐 저걸로 갈 것이냐는 그 농장 사정상 보시고 BCS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 뭐땅 마음이 있다 하면 골라서 여러분들이 주시고 이거는 저는 TMR 농장에서만 유지하는 걸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봄이 9월 넘어갔어요. 그럼 반추위는 이제 뭐 들어왔잖아 막 너덜너덜해지고 피곤 막 스트레스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반추위 육모를 조금 더 발달시켜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사료의 품질이 확실히 달라져요. 우리가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름에는 집류의 사용량을 줄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12kg, 10kg대 풀을 먹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파파 2, 3kg, 그렇죠? 2, 3kg. 그리고 연맥, 티모시 5, 6kg 합쳐갖고 그리고 좀 좋게 먹이신다는 분들은 뭐 클라인 좀 먹이시든가 아니면 토테스큐 집 먹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름철에는 톨 지배량을 더 낮춰갖고 1, 2kg 안쪽으로만 움직이든지 아니 빼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9월 한절기까지는 계속 이어붙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가서 그동안에 망가졌던 그 반추위의 환경을 조금 더 유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집리를 계속 먹였던 농가 같은 경우는
한적이니까 조금 건강을 위해서 2리터라도 건초류로 좀 증량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해서 늘려주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잘 그냥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제를 주거나 효모제를 주면 효모제를 주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효소의 이용성을 늘려주는 거예요. 효소의 이용성을 늘리기 때문에 소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조금 높여주면 건초를 좋은 걸 주든지 아니면 얘네들로 주셔서 조금은 이제 그 소화 효율을 높여주든지 하는 식으로. 자, 이 RFV 값이 딱 요 선에서 120을 제가 딱 잘라놨어요. 이 120이 기본적으로 양질의 조사료라고 평할 수 있는 사료의 기준이에요. 요 선. 지금 우리가 프로페서드 집은 요쯤 나와요. 요쯤. 연맥 건초 프리미엄급씩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티모시 아주 좋은 말 먹이는 티모시 같은 경우는 말용은 요 정도예요. 150 넘어가요. 말사료 쓰는 티모시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150하고 120 사이에 있는 건초가 슈퍼 프리미엄, 프리미엄, LP는 요 정도 아래 100에서 120 사이가 LP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쓰면 프리미엄이나 슈퍼 프리미엄이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120을 기점으로 갖고 기억해서 위생되는 건초로 많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과산증 증상이 아직 이거 자료 보면 톡식 관련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어서 결국 번식에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소가 여름 내내 이제 운동장도 안 치고 똥도 안 치고 말고 막 서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가 쉬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1.7kg 들어가요. 데이터입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2,700 그런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가 쉬는 시간이 12시간, 14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에서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소가 쉬는 시간을 많게 해주려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가서 농가한테 계속 지적을 해야 돼요. 요거 붙여라. 조합원님들이라서 지적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농양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장 안에 똥을 직접 해갖고 여기다 싸놨어요. 이렇게. 제가 생활상 많이 얘기하는 건데. 앉았다고 하고 다 저 뒤로가 있어요. 다서 소가 앉아있는 소가 하나도 없어요. 의장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이 집, 제가 아무리 해도 많이 나와 25니까. 제가 소 왜 키우냐? 그냥 팔아. 그리고 배웠어요, 이 집.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가정적으로 많이 보는 이 피시라이트 까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요 근래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하니까 태양광을 올려놓은 집하고 태양광을 안 한 집을 보면 태양광을 한 집이 훨씬 더 시원해요. 훨씬 더 시원해요. 한 2도 이상 시원해요. 온도가. 그래서 저는 태양광 강추. 가봐야 태양광 하지 말라 그랬는데 태양광 하세요라고요. 돈도 벌고. 지금 정부 바뀌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발달되니까 태양광 하는 것도 지금 옛날에는 100kg 하는데 1억 3천, 4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0kg 올리는데 8천만 원까지 나고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쌀 따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하는 것도 그런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거 이런 집이 문제예요. 다 이쪽에 몰려요. 땅 똥 말린다고 똥 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가 건강해야 되는데 똥 말린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소를 이렇게 딱 양분시키는 거예요. 많습니다. 이 집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차광 페인트를 했는데 저는 차광 페인트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효과는 있대요. 효과는 있는데 전체 다 바르니까 보통 한번 이만한 도 사이즈의 농장이라고 한 400,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이 차광 페인트를 설비하는 뿌리는 시기가 5월달이에요. 5월, 6월에 뿌려요. 대부분 다 그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마가 와요. 6, 7월에 장마가 와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져요. 뭐 보통 뭐 1시간에 뭐 거의 뭐 200mm까지 오는 지역도 있었지만 올해 오면 이 비에 의해서 차광 페인트가 남아나겠냐 저는. 그 6월달, 7월달, 6월달 비 장마 끝나고 비 많이 오고 끝나면 7, 8월 더울 때 과연 이 차광막 페인트의 그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한번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농장에서 차광 페인트 칠한 갖고 하고 아니면 그냥 뭐랄까 그 차광막 뭐 침집하고 과연 7월에 갔을 때 어느 뭔가가 더 시원한지를 한번 결정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안 하는 게 돈 들지 말고 그냥 차광막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가 있게 한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것도 내년에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이게 딱 가운데만 맞춰 다 피해가 있는 상태가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환기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특히 우산을 줬는데 주변에 뭐 뱃질롤 말고 그동안은 옛날에 없었는데 산에 나무가 막 자라갖고 이렇게 묶어졌고 10년 전에는 없었던 나무가 막 자라서 이 환기가 안 되면 이 집은 이 환기가 문제가 있어갖고 요 집 뒤가 뭐냐면 저거예요. 양곤장이에요. 저 이 집 가면 머리가 아파요. 대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도 어쩔 수 없이 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강제로 환기를 하라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 만약에 환기가 안 되는 집은 강제로 뽑아내는 이게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뽑아내는 방법도 한번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요거 설치하는데 큰 비용 안 드니까 이렇게 해서 환기가 안 되는 경우는 저런 것도 이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더위가 있었으면 소들이 서 있어요. 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결국은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까 대로 발굽 질병에 영향을 줍니다. 바닥 질죠. 서 있죠. 앉아 있지 않다니. 그러니까 계속 하중이 실리면서 발굽이 기형화되거나 아니면 안에 발굽 질환 생기면서 피부염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서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안 눕게끔 덜세스 같은 거 서 있는 거지만 덜세스 안 받게 할 방법은 없더라도 최대한 농가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서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굽 질환에도 영향 안 준다. 이것도 따로 도와질수록 서 있는 비들은 아니죠. 보통 77부터가 이제 스트레스, 극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80, 90 넘으면 다 죽어. 서 있는 게 아니라 죽어 누워있는 거야. 스탄촌수가 좋을수록 소가 이제 밀사가 안 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사를 안 하게 하니까 먹이에 있는 스탄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서 있는 소들이 줄어요. 우사의 그 사조의 그 저 길이와 스탄촌의 수도 소를 많이 서 있게 한다. 라는 부분도 연구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2번 주는 거하고 1번 주는 거하고 보면 밥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TMR이 뻘크로 와서 다 부어주고 가요. 1번, 아침 오는 집도 있고 오후 오는 집도 있고 합니다. 근데 농가는 차 부었으니까 뭐 그래도 한 번씩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지 않는 집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보면 1번 밀어준 거하고 2번 밀어준 거하고의 잔량에 남아있는 NDF라고 그러면 내가 골라 먹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골라 먹는 양이 한 번 주는 거하고 2번 주는 거하고 이 조사료에 품리지 않는 NDF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주 밀어줄수록 골고루 많이 먹는다. 데이터 나오는 이렇게 잔량 밀어주면 NDF 함량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섭취 공간. 아까 얘기로 스탄촌수가 없잖아요. 먹는 양은 똑같아요. 하루에 먹는 총량은 똑같은데 이 데이터가 뭐냐면 먹는 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먹는 비율이 달라진다. 즉 한 번에 가서 몽땅 먹는 폭식을 유발한다. 폭식을. 그런데 섭취 공간이 모자라면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경쟁 안 하는 거하고 이 먹는 시간 데이터 주는 양 자체에서 확실히 틀려진다. 근데 총량으로는 똑같아요.
양이 달라지니까 너무 폭식을 하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또 가지 유발합니다. 이 집은 파이프 하나만 갖고 딱 밥을 줘요. TMR 50kg, 50kg. 육성호예요. 그 차이가 아니고 육성호예요. 배고픈 육성호가 이 파이프 하나로 살아요. 우리나라 그랬으면 뭐 난리 났죠. 파이프 다 휘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프랑스예요. 프랑스인데 이렇게 주면서 내가 한 얘기가 소 안 나와요? 소가 왜 나오냐? 나올 일이 뭐가 있냐? 밥 주고 밥 밀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참 신기하다. 밥 주는 양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기 팬세트 박스에 이 비율이 60, 50, 40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나라는 이거 항상 뭐 다 해갖고 뭐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것만 짓하고 있는데, 자, 한국은 건초도 비싸고 배합사료도 비싼데 그래도 건초가 좀 더 비싸죠. 값어치에 비해서 아니면 영양가에 비해서 배합사료보다 건초가 훨씬 더 비싸요. 미국은 배합사료가 비쌀까요? 농사료가 비쌀까요? 건초가 더 비쌀까요? 농사가 더 비싸요. 왜? 내 밭에 뿌려서 심는 게 걔네들은 건물당 50불이에요. 1톤에 50불이에요. 그 값어치가. 근데 옥수수나 뭐 대드박이나 뭐 대두나 그런 그 곡물들은 거의 대부분 중부 지역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이 트레킹하는 비용이 운반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안 쓰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1리터의 우유 가격이 얼마예요? 56센트예요. 56센트. 작년 기준으로 50 좀 넘었던 것 같더라고요. 56센트면 얼마예요? 800원. 7,800원. 1리터 800원이에요. 700원. 그럼 1리터 700원을 만들어야 700원짜리를 짜는데 얼마를 줘야 먹여야 700원이 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일 싼 건초를 제일 많이 넣어야 돼요. 얘네들은 사이리지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요. 왜? 그게 돈이니까. 사이리지를 품질을 제일 좋게 만들어서 가장 많이 넣는 것이 이사가 제일 쌉니다. 왜냐면 곡물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부분 얘네들 배합해 보면 옥수수 사이리지, 무슨 사이리지 50%예요. 알파파 사이리지, 콘 사이리지 다 합쳐서 50% 넘어요. 그걸 기본 넣고 뭐 옥수수 10%, 뭐 찌꺼기 뭐 이것저것 해서 뭐 2, 3% 쓰고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 조사료의 입자가 확실히 잘 나와야, 이만큼씩 나와야, 이제 뽀개서 나와야 기본적으로 섭취량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펜세트가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는 곡물을 많이 넣고 조사료를 제한하는 거는 이스라엘 방식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하고는 이 펜세트의 기준을 바로 받아서 따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자 관리는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입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대로 더워지면 더위 스트레스에 의해서 장기간 과산증이 일어나니까 과산증 기능 이로해서 염증 발생이 많아요. 발급질병이 생기고 유방염이 생깁니다. 발급질병은 기본적으로 야구 뭘 줬다고 해갖고 치료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수의사로 외과적 수술을 해야 돼요. 하고 조치를 하고 재발을 안 하게끔 해줘야지. 이거 수의사 진단 안 하는 경우도 뭐 바이오틴 주는데 뭐 징크 주는데 안 주고 줘봐자 소용이 없어요. 이미 썩은 발톱은 도려내서 다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급질병 걸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기본적으로 빨리 가서 관리를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발급 치료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뭐 약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인도 포인트 보면 쭉 성인 아시죠? 우리 로코모션 스포가 있습니다. 7, 8 이런 거.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 등등이 붓면 얘는 무조건 아프다. 여러분들이 그럼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발급 질병이 발생하는 율이 준다, 덜 나온다 하는 경우는 비타민 A
주거나 아연을 주거나 바이오틴을 주면 조금 발급 질병 발생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발생 아프소가 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요 치료가 비타민의 필요성을 중요하니까 9월달 딱 찬바람 불면 비타민제를 일시적으로 한 달간 감기개선제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감기개선제에 대한 맹신자인데 봄, 가을에 즉 여름 나기 전에 5월에 한 달 또는 9월에 한 달 감기개선제를 주면 안 준 거하고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감기개선 주잖아요. 뭐 우리 서울구가 주죠. 보조사하고 줍니다. 근데 아무 데나 막 줘요. 뭐 이렇게 연준에 먹이래. 막 먹여. 겨울에 먹여. 겨울에 먹여요. 생간인데 그것도 좋은데. 그걸 모아서 올해는 참 잘하셨어요. 올해는 빠른 시간 내에 5월달에 그 보조사업으로 감기개선제를 주셨기 때문에 한 달간 딱 주시면 끝난 것 같고 여름 잘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사업도 시기별로 딱 필요할 때 반드시 곧 갖다 줘야지 아무나 막 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기적으로 잘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으로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지적을 하든지 하셔갖고 주는 시기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한번 쓰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우리가 이제 보면 징크제, 징크 에이스, 징크 메치오닌, 징크 것들도 징크제는요 제가 이제 써봤는데 용법대로 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한 농가가 제가 징크제를 개발해서 사양실험 한다고 줬어요. 그런데 징크제를 하루에 4g씩만 먹이세요 라고 해서 줬는데 이 양반이 무려 40g씩 먹입니다. 거의 10배 이상 먹이는 거예요. 많이 좀 좋은지 알고. 근데 갑자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소화 큰일 났대. 우유를 못 자겠대. 왜? 유방이 땅에 붙는데. 그리고 아프대. 차기를 못 댈 정도로 아프대. 그럼 몽울이진 거죠. 징크제 많이 먹는. 그리고 딱 끊으니까 딱 없어졌어요. 징크제 주는 것도 용량 용법대로. 특히 이제 그 유기태 징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광물질 무기태 징크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유기태화된 징크는 기본적으로 줄 때 용량 용법대로 딱 주게끔 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 유선 조직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모, 정상적인 육모와 비정상적인 육모 있죠. 육모를 언제 회복하냐? 대부분이 건유기 때 회복을 해야 돼요. 건유기 때는 조사를 많이 주고 농사를 들으시다 보니까 하는데 건유기 때 육모가 이렇게 이제 막 발달되면서 더 잘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못 자라고 건유기를 못하면 이 각각증이 더 돼서 에너지가 흡수가 안 돼요. 가산증이니까 일반적으로 검정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일반적으로 3.4에서 4.0까지 일반적으로 유지방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갑자기 유지방이 높게 나온 수가 있어요. 5.0. 와 우유 많이 나온다. 뭐 좋다. 뭐 얘 돈 벌어 좋다. 이게 아니라 얘는 분명히 그냥 헤토시스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하셔서 의심축을 선별해내야 되고 더군다나 가산증에 의한 부분은 유지방과 유단백의 비율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유지방이 유단백보다 높아야 돼요. 무조건. 얼마? 1.2가 있죠.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단백을 유지방으로 나누면 0.8에서 0.85예요. 0.85가 기본점이에요. 즉 얼마냐? 그러면 0.8이면 얼마야? 4.0일 때 3.2죠. 3.2.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0.9가 나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간격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간격의 비율이 그대로 쭉 유지되는 상관이 없어요. 즉 지방이 5.0이 나왔어요. 근데 유단백이 5, 8, 40, 4.0이 나왔어요. 괜찮은 거예요. 여기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비율대로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간격이 줄거나 어쩌면 그건 반드시 과산증 비율축으로 판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따로 방법은 하나죠. 농사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조사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얘를 따로 끌고 가서 강제로 중지를 매기든가 아니면 법제를 매기면서 이 가산증 증상들을 막아줘야죠. 아니면 요즘 가산증 예방제로 하는 보로스가 나와요. 보로스 있습니다. 그 건구투를 해갖고 주시면 단축위에서 한 일주 정도
꾸준히 이제 그 중조가 분해되면 나와갖고 가산적인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보로술도 유명한 개발되어 있으니까 여기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유명한 따라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0 아리포비가 110짜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중조 하나만 있으면 잘 주시는데 중조 주시고 제일 좋은 뭐 사람마을의 힘도 버퍼력은 제일 좋은 게 중조예요. 그 다음 밑으로 마그네슘 그리고 그 밑으로 나온 게 예를 들어 버뮤클레이트 그런 규산염제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버퍼력하고 따진다면. 근데 이제 제일 좋고 싼 게 중조죠. 가성비 좋은 게 중조예요. 근데 중조에다가 산화마그네슘을 거의 3대1, 2대1 비율로 중조 2에 산화마그네슘 1이나 중조 3에 마그네슘 1로 해갖고 3대1 비율로 섞어주면 이 버퍼력의 배가 가요. 더 좋아요. 더 오래가요. 버퍼력. 이 버퍼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먹어서 반죽의 산도가 올라가죠. 안 떨어지고. 근데 이 중조는 되게 짧아요. 먹는 순간 딱 10분, 15분 이내에 끝나요. 버퍼력은. 근데 이게 버퍼력이 장기적으로 반죽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좋죠. 그게 만든 게 우리끼리 알겠지만 애시드박 같은 것들이 버퍼력이 길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간다는 버퍼력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뭐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오지만 그렇게 저도 이제 버퍼력을 계속적으로 한번 먹였을 때 6시간, 7시간 가는 제품들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만들 게 없어요. 못 만들어. 근데 한번 해보면 되면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조가 짧으니까 근데 문제는 TMR을 먹이면 계속 가잖아요. 저희 2시간 한 번씩 가잖아. 1시간씩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버퍼가 중조가 계속적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2시간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는 돼요. 배합소를 먹이는 경우는 다르지만 배합소에 들어있는 중조는 버퍼력이 꽤 많지 않습니다만은 TMR 속에 있는 중조는 버퍼력이 왜? 자주 먹으니까 많이 먹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버퍼력을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배합소는 달랑 2시간 2번 주니까 그 배합소 든 거 4kg 그 줘서 버퍼력 주는 게 다른 상태만 30분밖에 안 걸려요. 저는 배합소의 중조 넣는 거는 그냥 아빠의 감촉뿐이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요즘 문제는 산화마그네슘 따로 주면 문제 생깁니다. 활사, 아카리스스에 있어서 활사니 그거는 줄 때 꼭 반드시 섞어주는 걸로 별도지 말고 산화마그네슘은 따로 구매하지 말라고 해요. 필요하시면 섞어주는 거 하고 산화마그네슘만 중조 주시는 경우는 아예 안 됩니다. 뷰티릭산 요즘 이제 워낙 발달되니까 그 코팅된 뷰티릭산이 나와요. 지금 몇몇 회사들이 파는데 그 어린 송아지나 아주 어린 송아지의 육모 발달하는 데 많이 씁니다. 우리도 지금 배합사료 어린 어송사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거꾸로 건유에도 써보면 건유에도 넣어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왜? 반추 유무를 갖다 주는 거니까. 건유에도 한번 비용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면 건유에도 비트릭산 첨가하는 거를 저는 조금은 강추하려고 합니다. 요 근래 또 서울이가 또 치즈를 되게 사료화한다고 해갖고 이제 치즈 만드는 슬라이스 치즈 만드는 남은 찌꺼기들 누가 수거해서 팔죠. 치즈 무슨 슬라이스 치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자를 때 치즈를 사가고 자르면서 남은 끄트머리를 그걸 이제 누군가가 수거해갖고 치즈 단백질로 만들었어요. 팔려다고. 그 회사가 어디 만났는데 좋은 효과다. 치즈 비싸다 그렇지 기본적으로 어린 송아지 사료에 쓰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서 반추위에 육모가 따라가는데 효과가 있겠구나. 생겨지는 것도 육모가 따라가는데 좋습니다. 문제는 효모를 쓰는 게 아니라 효모 배양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타코겐 아시죠? 그게 사카라마이세스 맞죠? 사카라마이세스 맞죠? 그게 사카라마이세스에 배양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를 주는 거는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효모가 분비해내는 효소가 중요한 거거든요. 효모를 키울 때 배지 썼던 배양물 안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효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소제를 쓰면 효소제라는 것은 이제 아밀라제, 더 프로테아제, 셀룰레이즈 같은 효소제들이 워낙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효소들이 반추 내에 들어가서 이 조사력을 소화하는데 조효소로 도움을 줘서 소화력을 높여준다. 똥도 단단해지고, 그래서 비구 같은 경우는 옥수수 후레이크가 이 효소제를 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분해율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역할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해줘서 효소 배양을 주시는 것도 한 측면으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주는 거는 아까 했던 단백질 주는 거는 BC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우유가 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17% 이하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문제는 RDP를 주는 게 아니라 RUP, 즉 우유 단백질 소스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RDP 소스가 뭐냐? 단백질, 각종 피류는 다 RDP가 높습니다. 그러나 방류는 RDP가 낮아요. RDP가 높고, 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근단백질 함량이 낮은 것들을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럼 이제 BUM이 이제 MUN하고 다르지만 BUN의 90% 가까이가 되면 0.9% 하면 BUN이에요. 그래서 수업에 하면 숫자가 그럼 BUN이 작아질수록 올라간다는 이건 아시니까 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많죠? 허브류 제품 너무 많아요. 제가 뭔 차이가 이건 다 기능성과 차이 빼고 차기우유 72, 18, 73, 20, 75에 19, 74에 20, 76에 20 너무 많아요. 어떤 거 주시고 싶어서 같아요.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줘요. 이 제품들은 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다 판단하셔야 돼요. 프로 25의 기능, 프로 골드의 기능, 메이크마스터 300의 기능, S5의 기능, 향유사의 기능은 다 그런 조금 여러분들이 쓰실 때 조금 조정하죠. 파이버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비트면실 대용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뭐 효과가 있습니다. 리커버 프리미엄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전환기 사양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잘 들어요. 확실히 제가 해보니까 먹여보는 농가가 더 찾지 한 번 먹이고 끊는 농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구매가 되는 거 보면 이 리커버 프리미엄은 확실히 대사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많이 좀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제가 보기에는 100일까지도 이게도 아무 무난하다. 그래서 100일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여러분들이 팔아보시면 100일까지 한 달 아닌 100일까지 밀어붙이면, 왜냐하면 100일 정도 되면 피크가 딱 올라가고 끄트머리 떨어질 때 되기 때문에 100일까지 주시는 거 보면 대사성 예방하고 난소 기능도 좋아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제품들은 대부분 프로 25 몇 년 됐어요? 30년? 프로 골드 30년? S5가 20년 됐죠? 뭐 저기 앞에 누구 최근에 박사님 만든 거니까 15년? 10년? 10년 된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태그탑 고디에 만든 거니까 뭐 7년 됐고 그리고 30년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량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유가 옛날에는 28kg, 7,000kg, 8,000kg 하던 시절에는 프로골드 우유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10,000kg, 11,000kg, 12,000kg까지 넘어가는 시대에서는 이 제품이 과연 올바를까? 또 하나, 건초의 품질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건초의 조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알파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얼마 계산합니까? 프리미엄 있다 18% 나와야 돼요. 프리미엄 18% 안 나와요. 클라인 건초 옛날에 뭐 11%까지 나왔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얼마 나오냐? 8%밖에 안 나와요. 연맥도 보통 7, 8% 나온다고 예상했는데 막상 해보면 4%보다 안 나와요. 또 스페인산 투레이 처음 들어올 때는 11% 나왔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아 좋다. 근데 지금 얼마나 보니까 8% 나와요. 그만큼 건초의 품질이 점점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제품들을 안 사는 거예요. 구매자가 하급으로 사는 거예요. 하급으로. 워낙 비싸니 슈퍼 프리미엄 20%짜리 있어요. 있는데 구매자가 가서 구매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워낙 비싸니까. 아래 등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초에 갖고 있는 단백질 함량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초를 아무리 많이 좋게 먹여도 유량이 안 늘어요. 내가 요즘 뭐가 이제 옛날에는 TMR 짤 때 단백질을 16.5%만 쟤는 한계선 16.5로 한계선 나왔다는데 그렇게 짜도 과거 유량이 나왔어요. 지금 16%짜는 우리가 안 나와요. 먹기는 많이 처먹고 우리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요 근래 내가 얼마 짰냐면 17.5를 짰어. 이거 좀 늘어요. 원인이 뭘까? 건초에 들어있는 단백질량을 내가 더 과대평가를 해서 그 평가 수치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된다.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다 폼뮬러 짤 때 쓰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의 그 단백질 소스의 그 함량들은 단면은 비슷해요. 단면은 거의 대부분 똑같으니까 변함없어요. 근데 교사료는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수치를 최저 수준으로 맞춰서 안전빵으로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높겠지 하고 짜시면 절대 유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짤 때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안 좋아질 거예요. 올해부터, 내년부터 미산 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과 호주 남아있지만 없어지면 우후죽순으로 이제 건초가 들어올 겁니다. 왜? 쿼터 없으니까 들어올 거예요. 근데 들어오다 보면 결국 이제 덤핑이 생길 거예요. 근데 오파니까 던지고 하고 재고 쌓이고 창고에 삼겹살 쌓이고 하는 애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품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보관 기일에 따라서 또 에너지 단백질이 낮아지니까 제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저는 이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고능력용 배합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예상하기는 TDN 77에 단백질 21%, 7, 8에 21짜리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를 이 회의 끝나고 토론 시간에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하나가 이제 하드펠렛이라는 하면은 지금 우리가 로봇 차기기 농가가 꽤 늘을 거예요. 더 늘어요. 로봇 차기기의 농가가 왜 선진 것만 써야 되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차기기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가야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기기에서 사료가 분진이 나거나 가루가 나면 사료를 먹고 나가는 양들이 줄어들고 다음 몸에 왔을 때 덜 먹고 더 먹고 하는 차이가 있어서 하드펠렛으로 필요한 용량이 생기는데 선진도 하드펠렛 잘 만들지만 제가 못 보상이 좀 있어요. 뭐 굉장히 효과가 다르지만 또 이왕이면 경도가 7 이상, 8 정도까지 나오고 그 PDI가 97, 8까지 나온 사료를 만들어서 또 만드는 사료가 목표예요. 목표 만들어서 그 하드펠렛 만들어지면 그 하드펠렛으로 TMR, 로봇 차기기용 TMR 농장 공략 지금 50호가 넘어갔으니까 그 농장에 쓰는 TMR 양이 보통 평균 6kg예요. 6kg. 평균 미니멈 6kg 먹어요. 그 농장을 해도 6kg를 가져가니 그 숨어있는 선진에 뺏겼던 그 로봇 차기기 사료를 다 찾아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해서 한 1000톤까지 돼요. 그러니까 기사상으로 자, 그래서 강기계 현재 강기계 현재 대부분의 그 시스템은 다 삐군 계열이 잘 됐습니다. 나이아신은 들어있죠. 이것도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특성 그 약초 성분은 뭐 신개말이 우술 나오는 신개말이라는 이런 것들 강기계 현재 쓰고 있고 비타민이 쓰는데 요 강기계 현재는 아까 대로 제가 집중적으로 5월달, 9월달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딱 주시는 걸로 연중 내내 주시는 거고 정해서 주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9월부터는 발견이 잘 되고 잘 돼야 되는 시기라서 비타민 D 주시는 거를 거의 더블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느끼죠? 야 서울에도 주문사를 다 들어있는 듯이 뭐 가격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더 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필요합니다. 공정 가격으로 계절이 엮이면 요거랑이 틀려져요. 그래서 조금은
더 먹이는 것이 특히 발정 오는데 효과가 있다. 요 시기가 지금 9월달에 이등류 활동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더웠다가 스트레스 받고 또 찬바람을 하면서 이등류 나오는 시기가 요 시기. 요 이등류는 강력의 현재를 주면 효과가 좋으니까 그걸 주시면 자연방으로 해결합니다. 제가 한 농가가 항상 이등류가 나왔어요. 언제 여름철 지나자마자 꼭 나와요. 맨날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의 현재를 무조건 줬어요. 올 6월달 두 장을 해주십시오 하고 줬어요. 추천을 했더니 그 농가가 매고 나서 9월에 지금 3년째 이등류 나오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강경의 현재가 이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하나 던질게요. 자, 권유일수와 차기 유생량을 우리가 권유일수는 60일로 하죠. 60일 땡겨도 되고 조금 늘려도 돼요. 요 이제 이게 이 데이터가 펜실베니아 데이터 같은데 요 보면 이제 이거 파운드예요. 지금 9월, 10월 책에 나오고 겁니다. 근데 보면 60일에서 50일, 60에서 70일 이 사이에는 보통 차기의 그 유량이 250파운드니까 한 120kg, 100kg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유기에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많은 양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요 앞자리 40일, 요 뒷자리 한 90일. 그러니까 됩니다. 거의 앞쪽으로 가지만 40일 이상만 키우면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많이 나오는 거. 이 젖이 막 넘쳐 흘러. 건조하기 힘들어. 그리고 건조하기가 아까워. 45일까지 켜도 문제 없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 권유용고의 그 뭐라 하죠? 유통 휴학 기간이 45일짜리 쓰느냐, 30일짜리 쓰느냐 그 약기타 차이지만 45일까지도 충분히 다음 유기에 안 준다. 그래서 40일까지. 우리가 왜냐면 굳이 60일 할 필요 없이 40일까지 끊어서 권유용고만 잘 쓰고 휴학 기간만 잘 지켜주면 큰 문제 없이 영향을 진짜 안 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